근대적 우편기관 우정총국이 생긴 걸 축하하는 그런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 우정국의 총책임자였던 홍영식을 중심으로 해서 김옥균, 민영익 등 이 조선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정국 낙성식을 축하하며 건배! 그런데요. 이런 연회 도중 갑자기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죠. 불이야! 불이야! 연회장인 우정총국 근처 초가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자, 연회장 사람들은요, 우왕좌왕 도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던 한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는 온몸이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채였습니다. 바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우영사 민영익이 괴한에게 습격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 밖에는 불이 났다고 하죠? 네. 민영익은 지금 칼을 맞고 지금 들어왔죠? 네. 갑작스러운 소동에 우정총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요. 연회장 밖에서는요,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덕궁에 있던 고종과 명성황후가 사라진 겁니다. 자,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바로 갑신정변. 1884년 10월 17일 정권을 바꾸기 위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대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은 누구였을까? 아, 아까 나온 김옥균. 김옥균. 네. 갑신정변을 계획한 5명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 사람들.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박영효, 서재필. 당시 이들은요, 조선 조정에서 일하던 관료들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홍영식, 자, 당시 우정총국 총판으로 우정총국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정총국 개관 축하 연회가 열리는 날을 거사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어떤 관직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먼저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은요, 정변 당시요, 외교통상관청의 차관이었습니다. 어느 쪽 일을 한 사람이죠? 외교 쪽. 자, 그리고 서광범, 통리군국사무아문. 자, 여기에서 지금의 차관급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영효. 지금으로 치면요,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서재필. 신식군대의 장교를 양성하는 조련국의 사관장. 지금으로 치면요,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다 고위관직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시 이들의 나이. 사진을 딱 보시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릴 것 같아요. 되게 어릴 것 같아. 이 사람들의 나이 공개합니다. 공개. 오! 자, 이 김옥균과 홍영식만 당시 30대였고요. 나머지는 다 20대였습니다. 24살 저랑 동갑이네. 그러니까 이 조선을 뒤엎을 정변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다? 젊은이. 젊은 고위관직.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 어찌 본다면 100여 년 전 그 당시의 신세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선에 촉망받던 젊은 관료 5인방은 대체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자,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문을 열어서 서양의 근대적인 제도를 받아들이고 조선의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개화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종은요, 근대화를 통해서 조선을 강한 자주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고종과 생각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달랐다는 이유가 좀 살짝 오시죠?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들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개화를 추진하면서 고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근데 갇혔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상하시죠? 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개화를 두고요, 이 5명이 고종과 대립하게 됩니다. 아. 자, 그 시작을 알려면요,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1876년 조선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 1875년 일본의 운요가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고요. 바로 그 다음에 1876년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그 수교? 네, 바로 개항입니다. 개항. 그냥 그 이제 항을 열어라.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의 요구로 조선은 처음으로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를 순차적으로 열어야 했습니다. 결국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의 개항을 지켜본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 역시 자기들도 통상 원한다 라고 하면서 조선한테 통상 수교를 요구했고 조선은 차례차례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근데 이게 항을 열으라는 건 이제 우리랑 같이 교류를 하겠다는 건데 왜 자꾸 다 이렇게 조선이랑 좀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조금씩 이유는 틀렸지만 크게는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대륙을 침략하려는 길을 확보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점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청나라는 이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식민지로 경영하려고 했었고, 러시아는 조선에서 얼지 않은 항구를 확보해서 아시아 지역을 침략하려고 했고, 영국은 또 그걸 막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에 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침략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와, 다 이렇게 약간 이유가 다 있죠. 중간에 껴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는 진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살고 싶은 나라인데. 맞습니다. 자, 이쯤 되면 고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종은요, 우리도 빨리 선진문문을 받아들이고 군사적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고종에게 필요한 인물 누구였을까요? 조금 더 네.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네. 우리도 세져야 돼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는. 뜻이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신하들. 바로 고종과 같은 그런 개화 사상을 가진 젊은 신진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해가 되시죠? 네. 5명? 자, 그중 대표적인 인물. 네, 바로 김옥균. 김옥균이었습니다. 김옥균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도 비상해가지고요, 22살 어린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합니다. 우와. 그렇게 만나게 된 인물, 바로 조선의 왕 고종. 그는 이 근대화가 목표였던 고종과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은 고종의 총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한 몸에 받는 그런 신하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렇게 개화파 관료들과 만나게 된 고종. 이 고종은요, 본격적으로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듭니다. 고종은요, 이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총괄할 기관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합니다.
자, 이 통리기무함은 산하에는요 12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뭐 이 부서들은 외교, 통상, 무역, 군사 등 정말 근대화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죠. 이 고종은요 특히 통리기무함을 통한 군대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왜냐면 더 세져야 되니까. 그렇죠. 힘을 키워야 힘을 길러야 되니까.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통리기무함에서 내놓은 야심찬 국방정책, 별기군의 창설. 와, 이거랑 다 시험에 많이 다 나오는 들어오죠. 건데 별기군. 기억이 이제 다 예. 납니다. 구식군대, 신식군대. 자, 동현 씨, 예. 이 통리기무함원에서 이제 조직했던 그 별기군은 기존 군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딱 봐도. 특수부대 창설이죠. 오, 예. 신무기 예. 연습하고. 역시. 예. 특수부대. 자, 먼저 별기군은요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별기군의 무기 역시 그동안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총 같은 신식 무기들을 제공합니다. 오. 자, 그렇게 고종과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뜻대로 조선은 조금씩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6개월 정도 일본 근대화의 실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 김옥균은요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조선에 충격적 사건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과연 조선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선의 군대가 난을 일으켜서 조선의 왕이 있는 궁궐까지 점령한 겁니다. 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임오년에 일어난 구인들의 난. 임오군난. 별기군이 생기면서요 전에 있던 조선의 군인들은 구식군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별기군과 기존의 구식군인들의 대우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된 건 뭐였을까? 가장 문제가 된 건요 바로 월급 체납이었습니다. 아유. 무려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요. 1년이나. 네, 당연히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구식군인들에게 무려 13개월이나 밀렸던 그 월급의 일부를 줍니다. 기다려서 13개월 만에 받은 그 쌀. 그런데 그 쌀에 겨와 모래가 엄청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일부 부패한 관리들이 그 쌀을 빼돌린 겁니다. 자, 문제의 이 쌀을 받은 구식군인들,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은요 평소에 자신들을 차별하던 관리들 집에 쳐들어가서요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게다가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그 일본 교관을 찾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건 좀 잘못됐는데. 일본에서 난리 나겠네. 이후에는요 일본 공사관도 불태워버립니다. 우와. 당시 구식군인들은 일본과의 근대화 정책이 큰 불만이었기 때문이죠. 분노한 군인들의 거침없는 행보로 조선 전체는 발칵 뒤집혀집니다. 이거는 자, 이런 상황에서 성난 구식군인들과 백성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다음 행보로 향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궁궐 아까 나왔던. 맞습니다. 바로 고종이 있던 창덕궁이었습니다. 교수님, 고종을 노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종을 직접 노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대신에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를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 집안이 여흥 민씨 집안인데
인씨 집안이 고종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서 구식 군인들한테 피해가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식 군인들은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입했던 창덕궁 안에서 명성황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딴 데로 이거 먼저 도망간 거. 도망간 거. 맞습니다. 궁궐로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명성황후가 이미 궁궐을 탈출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99인조와 백성들은요, 고종에게 누군가를 다시 불러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그 고종 아버지 누구? 흥선대원. 맞습니다. 이들은 고종의 개화 정책을 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조선 조정의 실세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온 흥선대원군은요, 고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 이 이모군란의 그 문제가 된 게 뭐였습니까? 별기군. 별기군 바로 폐지. 와 바로. 네. 그리고 통리기마문 폐지. 우와. 흥선대원군은요, 이참에 고종의 개화 정책 완전히 갈아엎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청나라에 이어서 일본마저도 조선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본에게도요,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모군란 때 화가 났던 군인들이 아까 어디를 불태웠다고요? 맞아. 일본 공사관. 그리고 누굴 죽였다고요? 일본 교관. 교관. 그렇죠. 사실 일본은 이미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일본은요, 자신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일본인을 죽인 조선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내용들을 담은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물포 조약에 일본군을 파견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포조약. 그러니까 일본은요, 자국민 보호하겠다, 이 명분을 내걸고 일본 군대를 파병했던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 일본이 이미 조선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예, 일본도 조선을 침략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관 수비대라는 명목으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킨 거죠. 근데 공사관 수비대면 우린 보통 한 100명, 200명 생각을 하잖아요.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주둔시킨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일본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이 먼저 당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당했던 침략의 기술을 이제 조선에 써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모군란 이후 조선 땅에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와, 진짜 청나라 일본까지 그러니까요. 정신 없네요. 자, 그런데요, 이 제물포 조약 때문에 김옥균은 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사과하라면서 사죄의 사절단을 요구했거든요. 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사람 누구? 김옥균. 바로 김옥균. 이미 일본을 시찰하고 온 경험이 있는 데다가 일본 인사들과 아까 친분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김옥균은요, 사절단으로 일본으로 향하면서 고종에게 뭔가를 얻어오겠다고 말합니다. 뭐였을까요? 용서. 용서를 받아오겠다? 네. 그거 너무 좀 그렇다. 아니면 뭐 돈을 얻어요? 맞아요. 돈? 바로 차관입니다. 차관. 근데 일본도 이제 조선을 좀 노리고 있는데
또 용서하면서 좀 차관도 이렇게 밀리로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예, 일단 그때 당시 김옥균이나 혹은 뭐 김옥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도 위험할 수 있지만 청나라가 훨씬 더 위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1882년 3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그렇게 군대가 강하진 않았어요. 당시 김옥균 입장에서는 일본은 우리가 잘 준비만 하면은 적당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호기롭게 일본으로 출발한 김옥균. 자, 그런데요, 이 김옥균의 차관 계획 성공했을까요?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김옥균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결국 실패한 채로 돌아옵니다. 일본은 김옥균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조선 조정은 완전히 둘로 나뉘게 됩니다. 청나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개화하자는 친청 세력인 온건개화파,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하자는 친일 세력인 급진개화파, 이렇게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결과요, 당시 청나라를 따르는 친청 세력이 강한 조선 조정에서 급진개화파 김옥균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좁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즈음에 조선에서는요, 청나라와 이런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마저 들려옵니다.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뭐야?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즉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상거래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3천여 명의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맺은 조약이에요. 이 조약이 과연 조선과 청나라 모두에게 평등한 조약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선한테는 이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약의 내용 중에 정말 이 젊은 김옥균을 특히 분노하게 만든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자, 김옥균을 분노하게 만든 건 바로 속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속방? 속방, 중국에 속한 나라. 조선을 중국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속국으로 정의한 겁니다. 와. 중국이 원래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랑 맺었던 관계를 조공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19세기 후반에 중국이 서양 각국에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중국이 서구한테 침략을 당한 것처럼 중국도 중국 주변의 나라들을 그렇게 식민지적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딱 그런 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김옥균은 청나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요. 조선왕실의 어른인 흥선대원군을 잡아가 국가적 굴욕을 주고 군사 3,000명이나 주둔한 것도 화가 나는데 조선이 청나라 속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약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나라의 만행에 분노한 이 김옥균, 이 조선이 반드시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글까지 남깁니다. 이전부터 청국이 속국으로 여겨온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이에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청의 굴레를 철퇴하고 독립하여 완전 자주국을 수립하는 일이다. 어떻습니까? 반드시 청나라를 몰아내겠다는 그런 기기가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죠. 그리고 완전 자주국이라는 그 단어에서 의지가 보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김옥균은 신식 군대 양성, 도로 정비 등 근대화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자, 이런 김옥균의 근대화 계획,
아, 무사히 잘 이루어졌을까요? 아 근데 저게 지금 상황이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네. 않아요. 아까 조선 조정에서 김옥균의 입지 약해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김옥균의 반대 세력 원건계합파들은요, 이런 김옥균의 정책 방해합니다. 김옥균의 계획은 결국 모두 중단되죠.